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우스 리더십 학교 또 오늘 리더십 강의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교수님의 변혁적 리더십과 또한 거래적 리더십, 도덕적 리더십, 정치적 리더십 이러한 리더십에 관한 그런 총체적인 그러한 개론서적인 그런 의미를 리더십 강의라는 책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거의 무슨 어떤 리더십 이론의 기본 교과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지금 계속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좀 리더십에 대한 그러한 어떤 체계가 세워지고 특히나 어떤 정치적 리더십에 관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떻게 변혁적 리더십으로 그 리더십을 바르게 행사하느냐, 어떤 그러한 리더십의 가치에 관한 문제들도 함께 공부해보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또 삶에 적용해보는 그러한 좋은 그러한 수업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리더십 강의 제3부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그러한 내용으로서 지적 리더십, 도덕적 힘으로서의 이념이라는 그러한 제6장의 그러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프랑스의 살롱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어떤 프랑스의 그런 지적 리더들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또 영국으로 내려와서 이 영국에서의 어떤 그러한 리더십, 그러한 모습들에 관해서 또한 일부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계속적으로 이 영국에서 일어난 그런 어떤 지적 리더십의 그런 흐름들에 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영국이 계속되는 논쟁과 분석으로 충만하고 점진적인 정부개혁과 정치적 평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17세기 영국의 지적 리더십 때문이라고 번스 교수님은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7세기의 담론은 팸플릿이나 소책자 및 대판지로 이루어졌던 반면에 18세기에는 커피하우스에서 얼굴을 맞대고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장소는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2000여 곳 이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프랑스에서는 이 살롱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귀족적인 그러한 문화들, 그리고 어떤 귀족의 이제 부인, 그 안주인이 바로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여러 작가들이나 문필가들이나 철학가들을 모아서 함께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어떤 지적인 그러한 혁명적인 생각들이나 어떤 집적인 담론들이 이루어졌다면은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어떤 커피하우스나 아니면 클럽과 같은 그러한 곳에서 바로 이러한 지적인 작업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파리의 귀족적인 살롱보다 훨씬 더 민주적이어서 다양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들이 원하는 만큼 머물며 이야기하고 책을 읽고 또 다른 사람이 읽는 것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 입장료는 한 사람당 1페니였다. 여기 들어가는 돈이 1페니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페니가 우리나라로 치면 한 17원 정도. 당시에 18세기였으니까는 오늘날로 한 1,000원 정도 될까요? 그 정도의 돈을 들고 이 커피하우스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자유롭게 문필가들과 작가들과 철학가들과 대화도 하고 또 그들이 책을 읽기도 하고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하면서 이러한 지적인 분위기들을 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커피하우스는 이방인이 공석에 앉아서 시인, 정치가, 극작가 등의 이야기를 듣거나 토론하거나 침묵을 지킬 수도 있었는데 반면에 특별한 지적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개설된 런던의 여러 이 클럽들은 커피하우스보다는 좀 배타적인 그러한 성격이었고
클럽 회원들은 영업이 끝난 커피하우스나 회원들의 집에서 만나기도 하였고, 여기에서 어떤 지식인들은 권력과 결혼하였는데, 왜냐하면 작가들과 장관들이 정치적인 사안들을 토론하기 위해 주 또는 달마다 만났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작가들하고 그리고 어떤 장관 같은 사람들도 여기서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러한 어떤 인문학적인 그리고 정치인 이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가운데 어떤 정책이 나오기도 하고 이러한 역할들을 바로 이 클럽이나 아니면은 커피하우스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어떤 클럽들은 토리 또는 휘그당의 성향을 분명하게 띠기도 했는데 디포 나 스위프트, 스위프트는 걸리버 여행기를 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걸리버 여행기를 쓴 사람이고 디포 같은 경우에는 로빈슨 크루소 이런 소설들을 썼는데 이제 그것이 사실 이제 그 당시 어떤 정치적 상황들을 풍자한 그러한 책인 것이죠. 이 디포나 스위프트의 펜을 날카롭게 쓰며 당대 사유의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결국 이곳에서 이 당대의 어떤 사유, 생각, 철학 이러한 것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떤 이론과 실천과 정부 장관과 학계의 비평과 설교자와 팸플릿 집필자들은 17세기의 위대한 어떤 지적 리더들의 사상을 실제로 적용하고자 주장하고 그것을 구체화시킨 곳도 이런 커피하우스와 클럽이었다. 영국의 17세기, 그러니까 1600년대 있었던 그런 수많은 그런 정치 사상가들, 이 사상가들의 정치 사상가들의 생각들을 이 18세기에 와가지고는 바로 이러한 곳에서 이러한 정치 사상가들의 그러한 사상들을 가져와서 거기서 서로 토론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해결책도 만들고 정책도 펴는 이러한 다양한 그러한 활동들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 리더십의 영향력을 일반적인 말로 측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여도 집단적인 지적 리더십의 선도적 역할은 널리 알려진 담론 구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 대해 그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지적 리더십이 정치적 행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로 이러한 곳에서 이렇게 어떤 지적인 리더십들이 활동을 하게 되고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한 어떤 하나의 토론과 사유의 그러한 일들이 하나의 담론 구조를 이루어서 이 담론 구조가 결국은 하나의 팔러시,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바로 이러한 역할들을 담당한 것에 이 지적 리더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식민주의자들과 입헌주의자들의 사례는 정치 이념의 영향력을 연구하는 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념들은 폭넓은 하나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3,000마일이나 떨어진 바다를 건너 이식되어서 수십 년 동안 신생국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정치적이고 헌정적인 결정들로 미국인들을 유도하였으며 여러 환경적 조건들이 결합되므로 18세기 미국은 권력에 저항하는 자유라는 지적 정치적 투쟁의 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8세기 미국으로 넘어가서 이 18세기 미국은 바로 영국에서 이렇게 건너온 수많은 어떤 정치 사상과 여러 가지 생각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미국으로 이식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 미국의 헌법을 만드는 헌정적인 결정들로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핵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권력에 저항하는 바로 이 자유를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한 하나의 지적인 정치적인 투쟁의 장이 결국은 이 미국의 독립혁명과 이 미국의 초기 건국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 영국을 등진 사람의 후손들이 신대륙에서 그 자유를 쉽사리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뭐 또 정치의 자유를 찾을 수도 있겠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죠. 그러니까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권력을 통제하고 권력을 다루는 것들에 관하여서 권력에 저항하는 것들에 관하여서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인 그런 행위를 하였다라는 그 말이 되겠습니다. 어떤 종교의 다원성과 파벌 내의 복잡한 교리상의 분열은 자유의 의미와 체제의 권위에 대한 논쟁에 불을 붙였는데 식민지들은 영국의 왕정 하에서 다양한 정치적 장치들과 상이한 대표 형태를 그들의 식민지 체제에 시험해 보았으며 끝없는 논쟁이 사상가들, 상인, 그리고 법조인들, 정치인들의 실제적 경험으로부터 길어 올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로 이 식민지 체제에서는 어떤 기존의 권력 체제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이 식민지라는 체제 내에서 바로 어떤 대표권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대의제와 같은 여러 다양한 정치적 장치들을, 그러니까 영국에서 결국 고안된 장치들 여기에 다 실험적으로 이렇게 다 적용을 해보았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권력에 저항하는 자유란 잘못된 방식으로 최고의 이슈를 표명하였던 것 같으나 18세기 미국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으며 또한 마키아벨리와 홉스는 권력이 필요하고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키아벨리나 홉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마키아벨리나 홉스는 이 절대 권력을 옹호했죠. 절대 권력. 그러니까 이 권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사회적 안정과 어떤 사회 보장적 그러한 기능을 위해서는 절대적인 권력이 필요하다고 이제 주장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렇다면은 이 절대적인 권력에 대항하여서 과연 이 자유라는 가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것이 이 미국인들의 중요한 그러한 관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권력은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려는 영원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상가들은 권력을 자유를 증진하고 수호하는 수단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으며 권력과 자유는 참으로 반대되는 것이었고 자유의 천적은 권력이었으나 하지만 권력 역시도 정당한 것이었고 자유도 모두 다 정당한 것이었죠. 베일린이란 분은 이 권력과 자유, 양자의 역할이 본래적으로 대립적이라고 그렇게 썼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권력은 야수적이고 부단히 활동적이며 조심성이 없고 다른 하나, 즉 자유는 섬세하고 수동적이고 민감하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또한 이 메디슨, 즉 미국 헌법을 만든 이 메디슨은 유럽에서는 자유의 헌장이 권력에 의해 수여되었던 반면 미국에서는 권력의 헌장이 자유에 의해 수여되었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륙에서는 영국 같은 그런 유럽에서는 이 권력이 이 자유를 부여해 준 거예요. 하늘로부터 받은 그런 권력이 사람들의 자유를 수여해 주는, 은사적으로 이렇게 수여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미국에서는 도리어 자유가 가비되고 이 자유라는 것이 이제 권력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권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일정 부분 떼어서 그 권력을 정부에 이양해 주는 그러한 것이었다라고 바로 반대적인 것이라는 그러한 측면들을 잘 파악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권력이라는 야수를 억제할 수 있을까? 영국은 미국의 모델이었는데 미국인들은
자연법과 인간의 불가항의 권리에 대해 영국 형제들의 근본적인 전제를 공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헌법상에, 우리 헌법상에도 이 자연법적인 권리, 이 자연법적인 권리가 있죠. 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인간의 권리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자연적인 것이다. 이건 어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권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가항의 그러한 인간의 권리, 바로 그러한 것들, 인간의 불가양도의 권리, 불가양도의 권리. 이 인권, 인간이 고유한 권리는 결코 양도할 수 없는, 어디 팔아먹을 수 없는 고유한 권리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인들은 영국의 입헌주의자들의 행정부와 상하원 사이에 정부 내의 권력 균형을 이룩한 것을 보고 경탄했는데 왕족과 귀족 그리고 평민들 사이의 사회적 평형에 기초한 것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 바로 어떤 왕족들이 있었고, 이 영국이라는 곳에서는 영국은 이렇게 왕족이 있었고 밑에 뭐 무슨 백작, 남작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족 계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평민 계층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권력이 이렇게 이 계층이 있는데 이 계층에 대해서 권력을 잘 분배해 주는 것. 그래서 이 권력 간에 균형을 잇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이 왕에게는 집행권만을 주고, 즉 행정부의 권한만을 주고, 또 이 귀족들에게는 사법권만이 그런 권한을 주고, 이 평민들에게는 입법권을 줘서 이렇게 해서 이 입법과 행정과 사법 이란 권력을 각 계층마다 이렇게 부여한 거예요. 나누어서. 그래서 바로 이런 왕과 귀족과 평민이 함께 되는 정부 형태가 혼합주의적 정부인데, 혼합되었다는 것이죠. 이 혼합주의적 정부가 이 권력 분립의 원리와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국의 사상가들, 정치 사상가들의 중요한 바로 어떤 결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계층 간의 갈등을 통하여서 바로 권력 간의 갈등을 이루고, 이 권력 간의 갈등을 통하여서 권력을 통한 통제를 이루었더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그런 이론인 것이죠. 이것을 미국인들이 보고 이것들을 자신들의 정부에도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에는 이 왕족과 귀족, 이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사람들의 통제를 떠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사람들이 미국을 구성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왕족이나 귀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왕족과 귀족이 없음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이들을 이제 자랑스럽게 축출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토라주의적 비평가들이 말했듯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팸플릿을 불태우고 적들을 격퇴할 것으로 알려진 영웅들 중 한 무리의 후작들과 남작들을 만들어내는 것인가?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에는 지금 미국에는 왕이나 귀족 계층이 없기 때문에 이 귀족 계층을 그럼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통치 구조의 어떤 주체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통치 구조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는 아예 자체가 이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영국에서는 이 왕족과 귀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도 이 권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이 국가가 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 미국은 왕족과 귀족이 없기 때문에 아예 권력 균형을 이룰 그러한 주체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에서 이러한 귀족 계층을 이제 다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에 대해서 프랭클린과 페이, 이 프랭클린과 페이는 열심 있는 그러한 공화주의자죠. 프랭클린하고 페인, 이 프랭클린
하고 페이는 공화주의. 모든 사람이 다 공의롭게 그리고 아주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어떤 그러한 것들. 이 공화주의적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여서 자주 교체되는 집행부를 가진 단일하고 강력한 입법부를 통해 일하는 사람들의 분별력과 또한 지혜에 의존하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단일하고 강력한 입법부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긴 의회의 그런 권한을 굉장히 크게 키워서 그래서 이 의회의 권한으로 행정부라던가 다른 부서들을 다 통제하고 이끌어가는 어떤 의원 내각기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투표를 제한하고 종신직을 만들고자 하였으며, 그러니까 아예 투표 같은 거 없이 종신직으로 사람을 세우고 끝까지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그 사람 통치를 받자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대중들의 격정과 무지의 불길을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억제하려고 하였는데, 이 수수께끼를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미국인들은 세 가지의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이점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이 미국인들에게 첫 번째 그런 이점은 뭐냐면은 바로 이 영국과 미국의 어떤 지도적인 이 지식인들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다 이러한 지식인들의 어떤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바로 이 지식인 중에 특히 로크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로크의 어떤 단일한 영향력이 너무 강조되었고, 또한 식민지의 어떤 지적 리더들은 이 로크뿐만 아니라 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버질, 키케로, 카토, 플루타르크, 시드니, 푸펜도르프, 볼링브링크 역시 다 알고 있었다. 처음 들어본 이름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는 이 당시의 지적 리더들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지식이라던가 철학적인 지식이 굉장히 풍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더 배워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그들 자신의 지식인들도 가지고 있었는데, 유명한 프랭클린이라던가 또는 조금 덜 알려진 존 와이즈 혹은 메이휴, 블랜드 등이었으며, 이 모든 사람들은 1776년과 1787년이라는 불멸의 시대 이전에 한두 세대 동안 저술 활동을 했고, 그 불멸의 작품들이 그들이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이러한 지식인들이 미국의 독립혁명 전에 써놨던 그러한 불멸의 여러 저작들, 이러한 여러 저작들이 결국은 미국의 독립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미국의 입헌에 큰 영향력을 끼쳤는데, 여기서 두 연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776년, 이때는 어떤 연도냐면은 독립선언서, 미국 독립선언서가 채택되는 그러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786년도를 언급하는데, 그것은 필라델피아의 재헌의회, 즉 미국의 입헌 헌정을 이루는 바로 그러한 회의를 한 그러한 해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전에, 그 한 세대, 두 세대 전에 이루었던 많은 지식인들의 저작들이나 그들의 어떤 사유의 그러한 결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정치 사상가들은 그들이 가진 가장 또한 실제적인 이점이 있는데, 두 번째 이점이죠. 이 두 번째 이점은 뭐냐 하면은 자신들의 이념들을 유포하는 수단이 풍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팸플릿과 같은 것을 인쇄할 수가 있었고, 또한 이 신문에 또한 사설들을 쓸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사설이 식민지 전역의 지방 주간지에 다시 또 게재가 되고, 이래서 빠르게 지식인들의 어떤 정치인들의 의견들이 바로 이런 어떤 사설이나 아니면은 하나의 팸플릿 같은 것을 통하여서,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순식간에 퍼져나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미국 전역으로 이제 퍼져나갔고, 그래서 이 어떤 사상적 공유를 미국 전역이 이렇게 가질 수 있었다라는 하나의 이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대중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들은 많은 신문 중에 하나에 글을 쓸 수가 있었으며, 또는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이용하기도 했고, 식민지의 교회들, 특히 북부의 교회들은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심지어 폭발하기 쉬운 설교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자유롭게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하더라도 폭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별로 제재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은 정치적 분쟁이 지닌 종교적 함의들을 목사들이 설교해 주기를 기대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교회 자체도 하나의 어떤 상아탑이라던가 하나의 어떤 교회의 단체,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주체적인 관점에서 바로 역할들을 미국 내에서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사실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또한 왕과 의회에 공식적으로 진정하거나 호소함으로써 자신의 탄원을 비중 있게 할 수 있었고, 또 많은 결의와 청원, 선언, 그리고 기소 배심원들이 고발들이 본국에 적절히 알려지도록 대서양을 건너 배로 수송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본국의 어떤 여왕, 영국 내에 있는 여왕에게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바로 이제 가며, 또 영국에 있는 어떤 법원들에게 호소할 내용들을 바로바로 가며, 이런 어떤 빠른 그런 어떤 통신수단, 바로 그런 것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다른 이점은, 세 번째로는 이 미국인들, 지식인들에 있어서 세 번째 그러한 이점은, 초기 정치 사상가들은 철학은 물론이고 이 정치적 경험에 열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사상가들이나 철학가들이 자신의 어떤 학문적인 것에만 머무르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실제로 정치 현장에 나가서 정치적인 경험들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이론이나 또한 어떤 정치적 주장들이 그 허공에 뜬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을 기반으로 둔 그러한 이론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존 애덤스 같은 경우에는 파벌적인 매사추세츠주의 정치의 베테랑이 되었으며, 또한 그는 영국에 대항하는 식민지의 항의에 있어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1789년 미 연방이 수립되기 전에는 외교관이 되었고, 나중에는 미국 2대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또한 토마스 제퍼슨과 같은 경우에는 과학, 그리고 발명, 건축, 교육, 그리고 철학에 지적이고 실천적인 그러한 관심을 가졌고, 버지니아의 의원, 대륙회의의 의원, 그리고 버지니아 주지사, 그리고 프랑스 외교 사절로 봉직하기도 하였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분야의 지식인으로서 실제적인 영역에서 참여를 했다는 것이죠. 또한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버지니아 의원과 대륙회의 의원이었고, 해밀턴은 군인이었으며, 디킨슨 같은 경우에는 또한 이와 관련된 많은 일들에 또한 관여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또한 프랭클린은 가장 실천적인 인물이었으며, 이러한 실천가들은 여전히 고금의 이론가들로부터 배우려고 하였다. 즉 바로 이렇게 실천적으로 정치 현장에서 뛰어들어서 정치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역시 바로 어떤 정치 이론가들의 그러한, 아니면 철학가들의 그러한 사상이나 이론들을 항상 곁에 두고 또한 그것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은 우리도 같이 많이 배워야 되는 그런 태도이겠죠. 그렇으며 또한 강단과 대학의 사상가들과 법률 정치 통상에서의 실천적인 인간들 사이에 실제적인 교류가 있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치, 외교, 통상을 하는 사람들이, 또한 학계에서 교수님,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지식인들과 계속적인 교류를 하였다. 어디에서 했느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커피 하우스나 클럽에서 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계속 해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스 교수님께서는 영국의 지적 리더십의 담론 구조에 관련돼서 커피하우스와 클럽에서 탁월하게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과연 어디에서 이러한 지적 담론이라던가 정치적 토의라던가 이런 어떤 지적인 활성화 혹은 어떠한 정책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소가 어디였는가를 연구를 특이하게 하셨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는 살롱이 그러한 중요한 역할들을 하였고, 이 영국에서는 커피하우스나 클럽이 그러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왔다는 것이죠. 또한 번스 교수님은 미국의 독립혁명 가운데 나타난 수많은 지적 리더들의 모습, 프랭클린도 있고, 그 다음에
제퍼슨도 있고, 그 다음에 메디슨도 있고, 그리고 애덤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방대하게 그 배경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설명해내고 있다라면서 이 지적 리더의 또한 실천적인 모습들을 함께 잘 그려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토의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치 사회 현실 가운데 정치적 담론도 이뤄내는 이러한 커피하우스나 아니면은 클럽과 같은 그러한 장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정치적인 담론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곳이 참 되게 부족하죠, 우리나라에. 뭐 정당 내에서는 그런 것도 이루어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학교 어떤 정치 동아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실제적인 정치 현장 가운데서 이런 것도 이루어진 거는 드물다. 그리고 대부분은 언론사에서 뭐 이렇게 정치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100분 토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정도이지, 어떤 좀 더 이렇게 깊이 있는 대화를 이렇게 아주 좀 편한 분위기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그렇게 함께 이야기할 수, 아니면은 어떤 불 꺼진 이제 커피하우스 끝난 밤에 가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한 그러한 분위기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예전에 이제 하우스에서 뭐 하우스 어셈블리도 했었고, 그리고 토론도 했었고, 또 모임도 가졌었죠. 그리고 끝나고 나는데 이제 문 닫고 거기서 이제 같이 또 이야기도 하고, 즐겁게 간식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들이 추억으로 아련하게 남아있는데, 딱 그 분위기 같습니다. 딱 그 분위기. 그러니까는 간단하게 커피 하면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또한 영어 끝나고 난 뒤에 밤에 모여가지고 좀 더 심도 깊은 이야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를 원래 이제, 하우스 카페가 이렇게 의도했던 게 아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공부하면서 좀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론 지금은 이제 여러 어떤 운영상 어려움으로 이제 문을 닫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이 무엇일까를 좀 더 이제 고민해 보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도 많이 영입을 하고, 또한 이렇게 여러 세대에 걸쳐서 함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많은 일을 한 것 같아요, 거기서. 특히나 마지막에 국민연금은 참 많이 이제 좀 기억에 남는데, 요즘 한참 또 국민연금의 문제들 많이 나오고, 또 최근에는 이제 수익률을 많이 냈죠. 그럼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 건데,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앞으로 좀 생겨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바람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의 정치 사상가들의 실천적인 모습이 우리의 정치 현실 속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 지식인들은 실제 정치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실제 정치의 그러한 영역에서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혹은 정치인들이 지식인들의 어떤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이렇게 이제 교수님들 모셔가지고 이제 어떤 리더십 강의를 듣는다던가 어떤 그런 것들을 하더라고. 아침에 또 일찍 조식을 하면서 김영석 교수님 같은 경우에 오셔가지고 국회에서 그런 강의도 많이 하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참 하는 그런 모습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좀 더 그런 열린 분위기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이 커피하우스나 클럽에서 영국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정치인이나 아니면은 실제로 행정가들이 이 인문학적인 그런 작가들이나 아니면은 인문학적인 분들과 함께 모여서 서로 담론하고 토론하는 그러한 문화, 그리고 서로 묻고 지혜를 배우는 그러한 문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작가들이나 인문학적인 일들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간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가, 이 시대적인 어떤 요청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책을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근본적인 욕구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번스 교수님이 가장 주장하는 변혁적 리더십의 중요한 그러한 소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욕구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필요로 만들고 그것을 하나의 요구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권리화시키고 그것을 통하여서 정부의 그런 의견들이 반영됨으로 바꾸어 나가는 어떤 그러한 리더가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정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정치인들이나 행정가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그 두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 커피하우스나 클럽과 같은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청문회에서 아니면 이렇게 국감 자리에서 서로 이렇게 대립적인 위치에서 서로 이렇게 자신을 방어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터놓고 커피 한잔 하면서 자유롭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주변에 사람들도 들어와서 그것을 듣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는 그러한 문화, 그런 분위기,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좀 이상적인가요?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하우스 카페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을 조합원들과 함께 한 그런 시도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것들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또 그런 분위기들을 형성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현실 속에서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또한 토의해보고 이야기해보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 개인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런 부분들은 6-5장은 끝내고 6-6장으로 중요하게 다시 미국 헌법상의 중요한 지적 리더인 메디슨과 그 헌법에 나타난 권력 균형, 그리고 어떤 통치의 그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번스 교수님이 이제 미국 하버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행정부에 들어가서 실무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이론이 붕 뜨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현실과 맞닿아 있죠. 그러면서 이 정치라는 것을 또 리더십으로 엮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리더십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러한 본질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밝혀내시는 게 굉장히 의미 깊은 그러한 시도였고, 여기서부터 뭐 경영학에서의 어떤 리더십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모든 리더십 이론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탁월하다라는 생각들이 공부를 하면서도 준비하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적 리더 메디슨을 포함한 그러한 미국 입헌 과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권력에 대항하여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내적인 견제와 균형이 필요했지만 사회 계급 및 신분에 있어서의 기반이 결여되어 있었는데, 이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은 널리 유포되고 토론된 이념들이 충돌해서 도출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바로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한 권력의 통제와 균형, 그것은 바로 어떤 내적인 경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은 사회적인 계급과 신분에 있어서의 기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쓰자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왕의 지위가 있었고 귀족의 지위가 있었고 아니면 평민의 지위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반, 이것이 바로 하나의 기반이었다는 거죠. 이 기반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각각의 어떤 세력들에 관해서 이 세력들이 하나의 균형을 이루도록 이 권력을 분배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잡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권력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것 관련돼서 그 해결책은 사람들이 서로 교차하도록 분할함으로써 정부 내 세력 균형을 확립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교차, 스스로가 교차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차를 하도록 어떻게 하냐면 분할을 한다. 무엇을요? 권력을 분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부 내 세력 균형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발 과정, 아니면 재임 기관, 아니면 직권 등을 잘 구환하여서 사람들 사이에 어떤 자연적인 부조화가 일어나게 하고, 또한 이러한 자연적인 부조화가 정부 내의 충돌과 갈등으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 내의 세력 균형을 이루고자 한 것이죠. 그 결과 통치자들은 질서를 확보하고
일반 복지를 위해서 부지런히 봉사는 하지만 인민의 자유에 반하여 그들의 권력과 에너지를 사용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임기를, 대통령 임기는 이렇게 잡아놓고, 그리고 국회의원 임기는 뭐 이런 식으로 잡던가, 이렇게 국회의원 이런 식으로 잡던가, 서로 교체되도록 이렇게 교체되도록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고 분할을 해서 권력을 이렇게 대통령하고 국회의원하고 이렇게 권력을 서로 분할함으로써 서로가 이렇게 이것이 하나의 서로 간의 갈등을 통하여서 이것이 균형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하는 목적 자체는 바로 이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영국처럼 균형 잡힌 체계 속에서 이러한 정부를 세우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는데, 이 같은 상황 하에서 갈등이란 너무 예견 가능하고 적절하였기 때문에 균형은 확실하고 왕족이나 귀족이 없는 자유로운 인민들 사이에서 경제적이고 파벌적인 권력에 대한 충동 역시 분산되고 통제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서로 간에 갈등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갈등이 서로 당연하기 때문에 권력 분립은 균형은 당연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 평민만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바로 여기서 경제적이고 파벌적인 권력에 대한 충동, 그러니까 이렇다면 이제 평민만 있잖아요, 평민. 근데 이 평민들이 이 파벌을 나눈다는 겁니다. 이 파벌을. 이 큰 파벌을 나눠가지고, 약자를 이렇게, 약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도 방지되어야 된다. 이 균형도 방지되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화주의적 자유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함으로써 사고의 혁명을 가져왔는데, 이것은 지적 리더십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여주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 즉 어떤 이렇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이렇게 놓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각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각 권력을 맡게 하면서 이 사이에 이제 교차하는 그런 지경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교차하는 발생하는 지경들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자신의 고유한 그러한 영역에 대해서 그것을 저항하려는 저항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서로가 이렇게 견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이 자유가, 인민의 자유가 보호된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사고의 혁명이고 하나의 사고의 혁명이다. 그리고 지적 리더십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지적 리더는 누구냐 하면 바로 미국 헌법을 만든 이 메디슨이라는 사람이라고 교수님은 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이 버지니아 출신의 입헌주의자들보다 더 설득력 있고 간명하게 견제와 균형 전략을 말하지는 못했다라고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즉 메디슨은 미국 국민의 욕구들의 발전을 명료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또한 정치적 경험과 독서를 통해 인간 본성에 대한 아무런 환상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갈등 이론을 통하여서 정치 상황을 분석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민중에 초래한 정부는 파벌적 폭력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즉 사람들이 다 평민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정부는 결국 이 파벌을 이루어서 결국 자유를 억제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혼란과 불안정과 부정의가 수반되게 되는데, 그 파벌의 근본 원인,
바로 이렇게 큰 파벌을 이루어서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러한 근본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를 이 메디슨이 검토한 결과 그 원인들이 피상적이거나 어떤 순간적인 힘든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본성에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파벌을 이루고 자유를 제한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것은 하나의 인간의 본성이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왜 이럴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렇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여기에서 바로 어떻게 하면 권력 분립을 이루고 권력 균형을 이룰 것인가를 생각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힘들의 그러한 분출은 어떤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그러한 리더십에서 분출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경제적인 갈등에서는 폭발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이렇게 사람들이 파벌을 이루고 또한 서로 갈등하면서 나중에는 폭발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이죠. 인류가 상호 증오의 늪에 빠지는 성향은 너무나 강력해서 사소하고 공상적인 구별만 있으면, 서로가 이렇게 구별되어 있다라는, 나는 이 편, 나는 저 편이다라는 그런 구별만 있으면은 그들의 가장 강력한 갈등을 자극하는 데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파벌주의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자유를 없애버린다고 해서 근절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민중들이 서로 모일 수 있는 집회의 자유, 이런 것들을 근절시키고 모이지 못하도록 한다고 해서 이 파벌주의가 해결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민들에게 동일한 이해를 갖게 해도 통제는 불가능하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그러한 이해력, 다 설득했다고 해도 이 파벌을 형성하는 것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 하면은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저항에 자유를 수호하려는 전략은 단지 자유를 억제하고자 하는 힘만큼 강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권력의 저항에서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 권력보다 자유의 힘이 더 세야 되는 것이죠. 파벌의 원인은 제거될 수 없고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단지 그 결과만이 제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정부의 내적 구조를 설계함으로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정부의 구조가 있으면은, 정부가 있잖아요. 이 정부가 다양한 구조가 있는데 이 내적인 구조, 이거를 잘 설계해가지고 이것이 파벌을 이루어서 자유를 억압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 내적 구조를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바로 정부가 스스로를 통제하고 정부가 인간을 통제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리된 정부의 구성 부분들은, 분리된 정부, 이렇게 사법행정부가 있고, 결국은 여기 이제 행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겠죠. 여기 입법부가 있고, 이렇게 사법부가 있겠죠. 이렇게 분리된 정부의 구성 부분들은 상호 관계를 통해 각각의 부분이 적절한 본분을 하도록, 각각의 부분은 각각의 자신의 본분이 있다는 것인데, 본분. 이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본분이 있죠. 이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역할을, 입법의 본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법을 적용하는 적용의 본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적절한 그러한 본분을 지키도록 상호 관계들이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는 정부 각 부분이 스스로의 의지를 갖지 않는다면 작동하지 않을 것인데, 이같이 서로 갈등하는 의지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이 뭐냐면은, 이 행정부가 만약에 입법부나 사법부가 자신의 어떤 본분에 대해서 이
법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태클이 들어온다면 그것을 저항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입법부에 대해서 행정부가 지나치게 이것을 서로 침해하고 들어온다면 그것에 대해서 입법부도 여기에서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법부 역시 사법부가 입법부를 이렇게 부당하게 침해해 들어온다면 이것에 대해서 입법부는 사법부를 저항할 수 있어야 되고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사법부의 법의 적용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에 들어간다면 또한 사법부도 입법부에 대해서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부서들에 있어서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이 의지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왜냐하면 권력 분리부통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 부문들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한 그것은 바로 대립하는 유권자들의 반응하도록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이 행정부의 수장을 선거를 통해 뽑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유권자가 있어요. 유권자. 그리고 입법부도 선거를 통해 뽑잖아요. 여기에 유권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 각각의 유권자에게서 찾도록 그 권력이 그렇게 찾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법부는 이제 행정부와 입법부에 따라서 이렇게 권한을 위임받는 거니까는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유권자 자체가 서로 갈등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서로 집단을 지어서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서로 갈등하고 서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서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행정부나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법부 입법부 역시도 이들로부터 권력을 받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갈등하는 그러한 형태를 따라 행정부와 입법부도 서로 갈등한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행정부와 입법부 즉 권력을 가진 이 권력기관이 서로 갈등하고 견제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바로 정부는 스스로의 권력을 통제할 수 있고 바로 이렇게 정제된 그러한 권력으로 바로 이 유권자들, 이 민중을 통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고유한 자유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권력을 제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이들이 권력을 남용해서 이들이 파벌을 이루어서 이렇게 권력을 남용해서 이쪽으로 들어온다면은 여기서 이 사람들 뽑진 않겠죠. 이제는 다 불신해버리고 뽑지 않겠죠. 그러면은 새로 다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그러한 메커니즘, 바로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지적 리더들의 최고의 사고였다. 어떤 사고의 전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봤을 땐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는 바로 이렇게 굉장한 어떤 사고의 혁신적인 변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정부의 동일 부분에 여러 권력들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책은 각 부분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헌법적인 필수 수단들과 개인적인 동기들을 부여하여 타인의 침해에 저항하도록 하는 것이다. 야심은 다른 야심에 의해 구성되어야 한다. 이것이 다 메디슨이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그 고사성으로 치면 이의제의죠. 오랑캐를 잡는다. 인간의 이익은 각 위치에 부여된 헌법적 권리와 연관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각 부분들이 또한 이 부분들을 맡은 개인의 그런 욕구와도 관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의 욕구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 자신의 고유의 그런 권한의 침해가 있을 때는 거기서 있어서 개인의 어떤 욕구의 침해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저항이 당연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국가의 기관들이 서로에게 권력의 분립, 갈등을 통한 권력의 그런 균형들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한쪽이 굉장히 큰 야심을 갖고 있다면 그 야심은 다른 이쪽에 반대쪽에 있는 그런 야심, 자신을 지키려 하는 야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통제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고찰이지만 정부란 무엇인가라는 고찰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모든 고찰 중 가장 위대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메디슨이 하였습니다. 또한 만약 인간이 천사라면 정부는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인간이 어떤 그러한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사람들을 자유를 억압하고 또한 침해하고 하는 것이 인간 본성의 내면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 본성의 내면을 알기 때문에 이 인간을 통제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 결국 정부를 통한 그러한 통제인데, 이 정부를 통한 통제, 그러니까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패거리를 통하여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했던 것들을 이 정부라는 공식적인 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 패거리들을 막고 국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정부가 되어야 되는데, 이 정부가 도리어 개인들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부가 패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정부가 패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정부 내의 그러한 내적인 그러한 권력의 균형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이 권력의 그러한 균형들은 바로 어떤 헌법상의 수단들을 이들에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라는 헌법상의 수단을 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 헌법상의 수단들이 또한 개인의 욕구와 관련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정부가 서로가 서로를 균형하고, 또한 이 정부가 이 사람들, 대중들, 이 국민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질서를 잡고 공동체를 유지시켜 나가는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는 이 문제를 이처럼 현명하게 진술했듯이 해밀턴, 애덤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전략을 착상하고 실행하고 방어했으며, 후대의 사람들은 1776년에 특히 1787년에 즉 재헌헌법이 만들어지는 그때 정치적 천재성이 폭발했다고, 이것이 바로 정치적 천재성이라는 겁니다. 폭발했다고 말하는데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볼 때는 이러한 미국 헌법은 여러 세기에 걸친 엄중한 정치 사상과 정치 분석, 그리고 직접적인 정치적 경험 및 미국 식민지의 특별한 인간적 욕구와 정치 환경에 그 근원을 가진 사유의 절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사유라는 것, 결국은 이 생각을 통하여서 이런 구조들을, 정부의 구조들을 만들어내는 것, 바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정부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수많은 정치 사상가들이 있고 그 위에 수많은 정치 경험들이 있고,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바로 이러한 미국 헌법과 같은 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결국 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일린의 말처럼 1787년의 해결책은 고전적 유산과 17세기 영국 및 대륙의 사상 그리고 메디슨적 분석에 가교를 놓은 지적 발전과 정치적 경험이 지속적이고 꺾이지 않는 직선을 따라서 도달한 절정이었던 것만은 아니었으며, 그것은 지식인에 의한 정치 리더십 권력에 있어서도 대표적인, 아마도 유례없는 어떤 실예였다라는 것이죠. 즉 지식인이 바로 이 정치적 리더십이 되어서 이 정치적 리더십을 통하여서 헌법을 만들어내는 이 정치 철학과 또한 정치 실제와 바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 헌법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유례없는 그러한 실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 본성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확고하고 현실적이었으며, 전대의 사유에 대한 그들의 파악은 넓고 정확했고, 자신과 타인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그들의 능력은 또한 유별났고,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문제들의 본질은 명료하게 묘사되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탁월하고 또한 지적으로 뛰어났으며 굉장히 명료했고, 생각 자체가 명료했고, 인간에 대한 이해도 확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제한하고 인민의 자유를 수호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했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 철학적이고 실제적인 결정에 필요한 시간과 상황이 성숙해 있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미국의 독립 때 이러한 여러 상황들이 이제 성숙하여서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잘 때가 맞아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비평 및 토의를 잠깐 살펴보면, 번스 교수님은
메디슨의 말을 통하여 인간 본성에 대한 철학적 이해의 확고함과 정치적 경험 및 과거의 사상가들의 사유 등이 합쳐져서 미국의 헌법 제정을 통해 헌법적 각 기능이 인간의 욕구와 연결되면서 국가의 각 기구가 갈등을 통해 권력 균형을 이루는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법 현실 속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와 권력 균형을 통한 자유의 수호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 바로 이러한 배경들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어떤 정치의 그러한 행위들이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와 철학적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또한 과연 그것을 통하여서 권력 균형의 그러한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지켜지는가? 라는 그러한 부분들은 물론 생각해 봤을 때 상당히 우리하고 요연하다. 우리가 아직까지 많이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러한 굉장한 어떤 사유의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고, 또한 하나의 정치 사상이 정치 실제로 연결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치와 행정과 실제적인 그러한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인문가적인 그러한 인문학적인 어떤 이론가들과 서로 만나서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또한 대화 토론들을 이루어가면서 그 가운데 인간의 이해가 쌓여가면서 그 가운데 제도의 변화와 또한 그 가운데 어떤 입법 활동과 그 모든 것이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금 돌아가서 이런 지적 토론을 이룰 수 있는 프랑스에 있어서는 살롱과 같은, 아니면은 영국에 있어서는 커피 하우스나 클럽과 같은 곳, 그런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런 곳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장으로 넘어가서 지식인과 자유의 그러한 본질과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루면서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각 또 세대별로, 그리고 우리가 맡은 파트별로 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함께 토의해 나가는 것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또한 이 정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나가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와 내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것이다.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결론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파트로 넘어와서 지식인과 자유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이 장이 좀 약간 철학적이기 때문에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강의하면서 좀 더 해석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크가 주장한 정부 이론의 승리와 힘, 그리고 그에 앞선 사람들 중에 혁신적이었으나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사상가들, 영국의 자유주의 사상을 미국의 위기 상황에 적용시킨 뛰어난 이론가나 실천가들에 대해 경탄한다고 하여도 19세기와 20세기에 깊숙이 뿌리내린 정치 사상과 행동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쳤던 지적 리더십의 실패 또한 주목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실패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 바로 지식인들의 실패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 현실을 봐도 얼마나 이렇게 이런 지적 리더십의 실패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17세기 어떤 지적 리더들이 혼합정부 또는 균형정부의 원리를 권력분립이라는 매우 다른 원리와 조화시키는 것에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급속한 정치적 변화를 겪고 있는 사회에 어느 한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만도 아닙니다. 지적인 문제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사상가들이 당면한 커다랗고 명백한 주요 문제는 바로 공적 권력에 대항하여,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공적인 권력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정부라는 것이 생겨나는 것. 여기서 대항하여서 과연 그렇다면은 개인의,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과연 어떻게
보호하는 것인가? 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개인과 시민적 자유, 이 자유, 정치적 자유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문제가 계속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왜냐하면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결론은 혼합 헌정이나 권력 분립 또는 양자의 결합에 의해 안정된 하나의 제한 정부였는데, 이러한 구상들은 군주, 기성교회, 귀족 또는 개인들에 의한 압제에 대항하여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즉, 하나의 공식적인 정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이 약간 비공식적이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러한 조직으로 인해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이 국가라는 정부가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정부조차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 문제가 굉장히 실제적이면서도 깊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잘 드러나지 않은 큰 문제는 단순히 정부 권력에 대항하여 사적인 자유를 수호하기보다 정부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확대하려는 인민의 능력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소극적 자유를 떠나서 소극적 자유, 즉 정부에 대항한 그러한 자유죠. 여기에서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적극적 자유, 즉 인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적 집단인 정부의 어떤 공적인 권력으로 개인의 적극적 자유를 보호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사적 권력의 거점들을 그들의 자유가 최대한 확장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문제는 비평민뿐만 아니라 평민의 능력에도 좌우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세기 사상가들이 3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방해하는 지적인 문제들을 정복하지 못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되며, 소극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유주의적 지식인들은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자유가 검토되고 만들어지며 분배되는 방식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제도들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론가들의 실천적인 정신을 사로잡았던 가장 큰 두 가지 정부 장치는 두 종류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극대화시키기 위해 특정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었으며, 순수한 권력 분립 아래서 입법권을 독점한 입법부는 이를테면 의원 선출 방식을 통해 인민의 이익을 직접 반영하는 식으로 설치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적극적 자유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영국이 선택한 방법이 나타나는데, 결국은 이 두 가지 장치, 정부의 장치, 뭐겠습니까? 입법의 장치와 또한 이 집행의 장치가 있죠. 이 두 가지 장치를 가지고 이 소극적 자유를 뿐만 아니라 적극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을 하나로 된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바로 강력한 입법권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내가는 그러한 적극적인 자유를 이루어 가자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라고 하죠. 의원 내각제. 그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 자유로 나아가기 위해서 강력한 입법부를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의 커다란 권력이 이 적극적 자유를 보호해 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는 국회 구성원에 대한 왕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통해 입법부는 인민의 이익을 저지하기 위해 조직될 수도 있고, 혼합정부는 다수의 인민들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또는 소수 집단이나 기존의 리더십에 의한 권력의 보유와 행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집행권, 행정권, 사법권을 결합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합정부 형태, 그러니까 당시의 영국 상태는 이 왕과 귀족과 또한 이 평민이 서로 혼합된 이 혼합정부 형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혼합정부 형태이기 때문에 바로 이게 각각 분배되었던
입법권, 여기는 행정권이죠. 여기는 사법권이고 여기는 입법권이죠. 이 입법권과 행정권 이것을 혼합정부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묶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내각을 통한 그러한 집행부의 구성이라던가 입법 행위를 해나가는 바로 그러한 방식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배경들은 바로 이 영국의 고유한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 세 계층을 권력을 분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권력을 균형을 이루고 이것을 또한 하나로 묶음으로 말미암아 적극적 자유까지 나아가는 것을 위해서 의원 내각제를 제도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 가운데 이렇게 권력의 어떤 계층의 분화와 그 권력에 대한 균형과 또한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적극적 자유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 가운데서 이 의원 내각제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현실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배경을 좀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은 더 좀 통찰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세기의 지적 리더들은 장래의 정치적, 사회적 장치들이 내포하고 있는 중요성을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적 리더십과 정치 권력에 대한 핵심적인 의문들에 직면하게 되며 실제로 그들은 리더십 이론이 가장 광범위한 함의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리더십이라는 용어가 아닌 훨씬 덜 개념화된 용어를 구사하면서 리더십 이론들을 사용하는 데 종사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견해는 그들의 시대와 장소에서는 정말 어쩔 수 없었으나 다른 대륙에서의 역사적 상황이 충분히 무르익자 이들의 견해는 미국의 헌법 제정자들에게 심원하고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이론가들은 스스로도 이 리더십 이론을 알지 못한 채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적 리더십을. 그런데 그것이 때가 되어서 꽃이 필 미국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자 그것이 지적 리더십이 환하게 정치적 리더십으로 피어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적 리더의 리더십이 현실 가운데로 반영이 된 그러한 사건이 바로 미국의 독립혁명의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넘어와서 17세기의 이념들이 18세기에 적용되고 있지만 역사적 상황이 급격히 변동하고 있었는데 다음 세기에는 산업혁명이라는 고통스러운 도전에서 자유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될 특정 형태의 권력이 성장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근데 지금 한편 다시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국은 한참 바로 산업혁명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업혁명의 결과 뭐가 나타나면은 자본가의 권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산업혁명이라는 고통스러운 도전에서 자유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될 특정 형태의 권력이 성장하는 것을 목격했는데 과거의 어떤 사제의 어떤 교회의 세력이나 여타의 사적인 권력들을 훨씬 능가하는 것으로서 바로 자본가의 권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본가의 권력이 등장하니까는 인간의 본성 아까 전에 이야기하셨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떠한 하나의 폐를 이루어서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억제하는 그러한 것이 인간의 본성이었는데 이 산업혁명을 통한 돈의 힘을 통한 자본가의 권력은 이것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이 공적인 권력, 즉 정부의 권력을 가지고 이 자본가의 권력이 개인의 권력, 개인의 인권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만 그 힘이 자본가의 권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가 굉장히 힘든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렇다면 이것을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자본주의 원리로서 민주주의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방식과 아니면 국가에 의한 자본의 통제를 통해서 자본을 분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회주의적인 방식, 바로 이렇게 크게 나누어지는 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정부에 의한 계획경제고 통제이냐 아니면 사적으로 맡겨진 부분이며
정부의 그러한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이냐라는 것을 이렇게 크게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사적 기업가들의 수중에 놓였으며 만족과 박탈에 대한 통제력을 급속히 증가시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영국의 지적 리더십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인식론적이고 분석적인 지문 막다였는데 그 시대의 지적 리더들은 단순히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처럼 자유의 본질을 이해하지는 않았으며 그들은 여러 세기에 걸쳐 인간들이 경험한 압제적 권력에 대한 정신적 유산들을 쉽사리 떨치지 못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본에 대한 권력도 역시 인간을 압제할 것이고 그리고 그 권력에 대한 인간이 자유의 침해는 굉장할 것이다. 그래서 거의 반발이 일어나는 거죠. 지식인들의 반발이.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사회적인 사적 자유, 사유재산의 권리에 대한 옹호의 지위를 개척하고 정당화하는 것으로만 그 시대의 지적 자원은 실질적으로 고갈되었으나, 그러니까 이 자본을 그러면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사유재산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하는 것으로 이 자유의 개념이 바뀌어져 갔다라는 것이죠. 적극적이고 집단적인 자유의 새로운 잠재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적 리더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어야 했으며 또한 평민들을 위한 실질적 기회를 발전시키고 극대화하기 위해서 교육, 주거, 건강 그리고 취업에 있어서 국가의 잠재적인 자원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자본에 대한 권력이 생겨나고 그리고 시장 경제가 발전으로 말미암아 국가는 바로 그 시스템을 이제는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취업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서 발생한 것이 뭐냐면은 결국 조건의 평등이라는 일반적 개념에 대해 기회의 평등이라는 급진적 함의를 다뤄야 했다. 과거에는 이 평등의 가치도 평등이라는 것도 결국은 조건적인 것,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에 대해서 동일하게 평등하게 하면 된다. 이런 개념으로 갔었는데 그것이 이게 조건적인 평등이죠. 이제는 기회의 평등으로 바뀌었습니다. 동등한 기회를 주고 자원을 얼마나 가질지는 너희들이 그 기회를 가지고 취하라. 그리고 그 취한 재산에 대한 자유권은 주겠다라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엔 굉장한 지적 리더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이론을 뒷받침하거나 아니면은 그에 반대되는 이론을 만들어가거나 하는 쪽으로 크게 나뉘었다라는 것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개념의 도전이었고 정부와 정치적 제도 구성에 반드시 무엇이 갖추어져야 하는가라는 과제는 지적인 중압감을 느끼게 하였다. 굉장히 그 가운데 정부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큰 철학적인 지적인 그런 중압감, 그것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크게 이제 쌓였던 지적인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 자유의 창출과 확대는 적극적 자유를 위한 대중의 잠재적인 지지를 동원할 수 있고 그 지지를 정부의 제도와 연계시키고 붕괴하는 대중의 원망과 욕구들에 반응하도록 정부 체제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그러한 압력에 반응하고 결정을 내리고 집행하는 정치 체제가 만들어진 다음에 가능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결국은 정부 시스템을 지적 리더들이 만든 것이죠. 즉 바로 이러한 하나의 어떤 자기 사유재산의 어떤 향유 혹은 자유, 적극적 자유, 이것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런 압력을 정부에 또한 가하고 바로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그 압력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그것을 지원하고 만약에 그것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선거를 통해서 그 정부는 물러나고 다른 정부가 출범하고 이런 하나의 시스템, 이 커다란 시스템이 만들어진 데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거쳐졌고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이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결국 적극적 자유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많이 있지만요. 그래서 이러한 정치체제는 바로 이러한 정치체제 산업혁명과 함께 다가온 자본주의가 중심이 된 시장경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적어도 세 가지의 사항이 요구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대중적인 정치 권력을 지닌 민중, 대중적 정치 권력. 이것은 뭐겠습니까? 선거권이죠. 민중. 이들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권력을 정부에 연계시키는 수단, 권력을 정부에 연계시키는 수단, 이것이 뭐냐면 선거죠. 투표고. 세 번째는 적절한 법률과 결정을 입법하고 집행할 정부 내의 구조. 3번 이렇게 이제 선거를 통해 선출된 그러한 입법부와 결국 행정부를 통해서 바로 그것을 집행할 어떤 정부의 구조. 이러한 것이 바로 이 정치체제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구조 중에 대통령제가 있고 입헌군주제가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18세기 영국의 지적 리더들이 전 시대의 사람들에게 압도되지 않고 자신의 지적 자산에 의존하면서 이러한 문제들과 기회들을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탐구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과거의 사람들의 어떤 지적 유산을 가지지 않고 자신들이 스스로 이 지적인 작업들을 창출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수 있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확대시키는 동시에 적어도 그것들을 다루는 대안적 방법들을 제안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스러우며 18세기 지적 리더들은 이 일에 실패했다. 그러니까 결국 사유재산의 자유로운 사용, 바로 이것이 자유의 개념에 포함시켰고 평등의 개념도 기회의 평등으로 바뀌었고 이러한 것들을 과연 18세기 지적 리더들이 제대로 해낼 수 있었던가?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결국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실패하였다. 18세기의 지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하였다 라고 본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에 대신하여 단편적이고 멋대로 제도들을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실제적인 실무가들에 이루어졌으며 그들이 개발한 제도들 중에 첫 번째가 내각제 정부다. 그러니까 굉장히 내각제 정부에 대해서 이 비판적으로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실무가들이 입법 행정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정부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모든 것을 주도하면서 입법 활동도 하고 통치행위도 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했다라는 것이죠. 이론가들은 여전히 권력 분립과 균형 정부의 훌륭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무가들은 입법과 집행을 연기시킬 수 있는 수단들을 만들고 정당화시켰다고 있습니다. 이론가들과 실제가들은 이 의견을 달리했으며 의원 내각제는 실제론자들이 만들어낸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가들은 결국 이렇게 만들어내고 몽테스키웨 그리고 블랙스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정부인 내각제의 잠재적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이렇게 넘어와서 실무가들이 만든 내각제 정부에 대해서 교수님은 또 반면에 굉장히 또 적극적인 긍정적인 측면으로 좀 바뀌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몽테스키웨나 이런 사람들은 권력 분립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 내각 책임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지만 교수님 봤을 때 내각 책임제가 효과적이고 굉장히 통합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보신 것이죠. 그래서 이 내각제라는 것은 결국 이 내각제, 우리도 이제 내각제 의견이 많이 나타나는데 결국 이 내각제에 대해서 보면은 내각제는 제한 정부와 권력 분립의 원리에 여전히 사로잡힌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권력 분립의 대표적 지지자였던 어떤 카트라이트라는 사람은 우리는 한 사람이 공직을 만드는 권력도 갖고 있고 보수를 주는 권력도 갖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다. 그리고 라고 이제 그렇게 썼고 또한 그들 스스로 병참을 공급하는 권력도 가지고 있다. 지배의 탐욕을 가진 도당이 더 무엇을 바라겠는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 당이 뭐 토리당이나 유교당 모르겠지만 이 당이 입법부를 잡으면은 그 입법부는 집행부를 구성하는 거죠. 그럼 이 집행부가 가진 것은 무엇이 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군대. 근데 군대를 가지고 결국은 이 당이 이 군대를 마음대로 움직이면 거의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되는. 결국은 뭐냐면 이 당수가 최고의 권력자로 되는 이란 전혀 여기서 보면은 권력 분립이라는 거 없죠.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바로 이러한
적어도 임기 동안에는, 국회의원 임기 동안에는 바로 이런 현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영국 내에서는 가능했을까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영국 내에서는 바로 이러한 하나의 정부 내에서도 이 안에 왕의 계층과 원래 귀족의 그러한 계층과 평민의 계층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바로 갈등과 권력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현실로 가져왔을 때 과연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은 이러한 권력의 분립과 균형의 그러한 일들이 이 한 당을 통해서 통치한 이러한 정부의 기구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의문점이 드는 것이죠. 내각은 그것이 대중의 열망에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에 따라 평민들을 위해서 자유를 고무하는 것보다는 억누를 수 있으며 19세기의 여명의 투표권 확대를 위한 상당한 선동이 존재했는데 이 선동은 1830년 영국의 대개혁법에서 절정에 달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Great Reform Bill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극적 자유와 정부의 분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참정권 확대에 함축되어 있는 섬세한 균형과 조화의 가능성을 이해하였으며 단순히 정부와 사회의 민주화를 두려워했던 보수주의자들 또한 시끄럽게 외쳤는데 적극적 자유의 필요성을 인정하던 이론가들은 이러한 비평가들에는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내에서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어떤 투표권과 참정권을 확대하면서 섬세하게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이 내각 책임제가 잘 성립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적극적 자유는 결국 이 자유와 그것에 불가결한 대중선거권을 자각하고 있는 대중들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었으며 권력 분립을 선호했던 다수의 사람들은 그로 인해 정부의 능력이 교착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었으나 그들의 변화의 필요성을 원하고 이해하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는 어떠한 지적인 갈등도 없었는데 왜냐하면 후자는 능동적이고 대중적인 정부와 사회 변화의 연관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적극적 자유를 위해서는 바로 또한 내각 책임제적인 형태를 가지면서 바로 이러한 정부를 이루고 그러면서 적극 자유를 이루어가는 그리고 그것을 결국은 이 입법권을 이루는 대중이 이것들을 결국은 이루는 그러한 것들이었는데 그런데 권력 분립을 선호했던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의 입법 군주제, 의원 내각제, 내각 책임제는 결국 대중적인 정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중적인 정부. 왜냐? 결국은 이 입법권이 사실은 대중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입법권이 결국은 이 대중적인 입법권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이 당을 통하여서 이 모든 정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대중적인 정부고 그것을 통해서 적극적 자유를 이루어가는 이러한 과정인데 여기서 과거에 있었던 왕이나 귀족 계층들이 많이 소외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보면 보수주의적인 관점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권력 분립을 주장했고 하지만 영국은 이쪽 방향 대중적인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갔고 최근에 이제 영국 노동당이 일당이 됐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결국은 이 영국 대중이 노동당을 택한 겁니다. 결국은 바로 어떤 그러한 측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의원 내각제에는 이러한 특성들을 이해하면서 비평의 토의를 보겠습니다. 필자는 어떠한 산업혁명의 발생과 더불어 자본과 권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소극적 자유를 넘어서 적극적 자유가 중시되는 변화의 시기에 영국이 내각제로 가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려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현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 영국의 내각제로서의 성립되는 정부의 모습이 적용될 여지가 있겠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과연 우리가 내각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이제 대학 때 헌법 수업 듣는데 우리 헌법 교수님께서는
만약에 내각제로 가고자 하면은 너희들이 지금 거리로 나가서 이제 빠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굉장히 그때 이제 좀 센세이션하게 들었는데, 그러니까는 과연 우리가 이러한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이 대중이 권력 분립에 관한 그러한 개념과 또한 권력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러한 당위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한 방향으로 치우치게 된다면 그 입법부하고 그 이루는 내각은 권력과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 내에서는 바로 이렇게 본래적으로 권력 분립을 왕과 귀족과 평민, 결국은 이 왕의 전체적인 가졌던 이 권력이 명예혁명 등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밑에 있는 사람들도 본래 왕이 가졌던 권력을 자신들이 나누어 가졌다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고마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 자체도 여왕폐하 만세 그렇지 않습니까? 왕의 존재를 인정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영국 국민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에서도 이 권력 분배의 원리와 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그 대중을 기반으로 한 내각제의 정부는 이 당이 어떤 당이 들어선다 할지라도 이 당과 이 내각을 통해서 전체 정부를 좌지우지하고 끌고 가려는 그러한 어떤 굉장한 권력자의 그러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우가 과연 이러한 관념이 있는가? 우리가 조선 고종에 대해서라든가 왕실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들의 권력을 우리가 이제 받았다고 해서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들에 대해서 뭐 찬양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는 당연한 우리의 권리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떠나왔잖아요. 그 자기 나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 국가의 나라가 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떠나온 행위를 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의 제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왕이 가졌던 권력을 이제는 국민이 나누어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과거에 왕이 가졌던 그 왕권에 대해서 우리가 받았다고 감사하는 마음 그런 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의 상황과 우리는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도를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권력 균형을 통한 어떤 내각의 어떤 그러한 변화, 정권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당을 통한 전체 국가의 그러한 어떤 휘둘림, 권력의 행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그러한 가능성이 부단히 높다. 라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만큼 성숙해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스스로 살펴봐야 된다. 우리 국민들의 상황을 솔직하게 놓고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우리가 죽자 사자 싸우고 입법도 안 되고 행정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바꾸면은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큰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심도 깊게 논의하고 솔직하게 우리 상황들을 내어놓고 까발리고 이야기를 하고 전체 국민적인 그런 합의와 생각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전반적인 앞으로도 더욱더 정치적인 수준의 성숙들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들을 위해서는 바로 이들의 어떤 담론의 그러한 장인, 커피하우스와 클럽과 그리고 살롱과 같은 그러한 담론의 장을 통하여 바로 전체적인 그러한 정치적인 우리의 그러한 인식과 수준들을 성장시키는 그러한 리더십에 대한 교육 그리고 정치에 대한 교육과 인식의 제고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 또 각자가 한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막 밤새워서 토론하고 그러면 재밌겠죠. 그리고 막
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럼 커피숍 문 닫고 이제 계속 이야기하면 아마 어떤 생산적인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로 행정가들과 인문가들, 작가들 막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토론하면 진짜 뭔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날씨가 또 더운데 지금 장마라서 비가 왔다 그쳤다 해가 났다 그쳤다 막 그러는데 건강 잘 유의하시고 또한 운전 조심하시고 또 반갑게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